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났죠. 공식 일정이 끝나고도 자체 프로그램과 관광체험 등을 위해 남은 잠버리 대원들을 각 지자체가 챙기고 있는데요. 잼버리 대회 초기 대응부터 조직위, 주무부처, 지자체 책임론이 지적되는 상황. 우리 언론과 외신은 어떻게 집중 조명해 왔는지 오늘 미디어 비평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했던 건 K-팝 콘서트였죠. 그중에서도 뉴진스의 무대 정말 많은 환호성이 들렸는데요. 오늘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AI로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로 뉴진스의 노래를 담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국내에서 열린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가 폭염, 시설 미비, 안전, 위생과 의료, 지원시설 부족 등 총체적인 문제를 겪다가 결국 파행했고 이제 언론과 대중은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잼버리 대회 관련해서 국내 언론과 그리고 외신 반응을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잼버리 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린 게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세계 잼버리는 우리나라하고 이미 좋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1991년 8월이었죠. 8월 8일부터 16일까지 제17회 세계 잼버리가 열렸는데요. 당시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 아래서 강원도 고성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네. 당시 133개국에 19,081명이 참가해서 당시 기준으로 세계 잼버리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가한 기록을 세웠고요. 특히 주목할 것은 1991년이었는데 당시 동구권에서 12개국이 참가해서 이른바 동서화합의 무대로 청소년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습니다. 네. 이러한 좋은 경험을 바탕으로 새만금 잼버리는 전북 부안군 일대에서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로 2017년에 개최지로 결정됐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나라는 두 번 이상 세계 잼버리를 개최하는 6번째 나라가 되는 기록도 세웠는데요. 2017년 8월 새만금이 개최지로 선정된 이후에 국가적인 후원이 있었고요. 2018년 12월에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2020년 7월에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는 등의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네. 2017년에 개최지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6년의 준비 기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개최 전에는 정말 많은 기대를 안고 시작을 했네요. 네. 잼버리 대회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평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내 언론에서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으로 치닫자 다양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대부분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문제점과 원인을 분석한 기사들이었는데요. 네. 너무 많은 언론사가 평가를 해서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요. 대표적인 것만 짚어보면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서부터 조직위원회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조직상의 혼란 문제, 그리고 사전 준비 문제, 새만금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치, 심지어는 준비 과정의 일부 외국 출장 문제까지 제기됐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면서 뉴시스 8월 16일자 감사원 잼버리 감사 나섰다. 대회 유치부터 폐영까지 이 기사에 따르면요. 감사원이 16일부터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보도에서 감사원은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의 대회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이고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감사 대상은 잼버리 조직위원회 그리고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지원부처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 언론에서는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해서 준비 과정에서부터 위생 등 안전사고 상황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집중적인 취재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새만금 잼버리가 종료되면서 언론사에서는 대회 기간 내에 불거지지 않았던 현장 문제까지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SBS의 8월 16일자 단독 잼버리 야영장서 대마 사용 보고 공유 안 됐다. 이 보도에 따르면요. 네. 대표단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회의록에는 일부 대원들이 야영장에서 대마초를 피우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조직위에 공유가 되지 않았고 후속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야영장에서 한국에서 금지된 마약의 일종인 대마초 흡입이 이루어졌다는 심각한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군요. 이에 SBS 확인 취재에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그 여성가족부 모두 이에 아예 보고받지 못했다라고 답변했고, 경찰에도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우리 측 책임자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를 조직위에 공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네. 이런 부분까지 본다면 정말 새만금 잼버리 운영상 구조적인 문제가 정말 컸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운영 실수가 이어진 건지 짚어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 문제가 중첩된 걸로 보이는데요. 네. 아무래도 장기간 언론의 감시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외신도 좀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잼버리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해외 언론의 동향 역시 대회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한 탓인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네. 연합뉴스 8월 5일자 폭염뿐만 아니었다. 외신이 전한 잼버리 철수의 변. 그리고 머니에스의 8월 15일자 한국의 실망. 최악의 악몽, 외신도 혹평, 그리고 이제 YTN 라디오의 8월 14일자 영민한 뉴스 시간에서 잼버리 콘서트, AFP, 로이터, AP 등 외신 반응 종합회 등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연합뉴스는 가장 먼저 철수를 결정한 영국의 반응을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는 5일 BBC, 가디언, 스카이뉴스 등 영국 매체들이 전라북도 부안군의 새만금에서 차려진 야영장에서 자국 대표단이 철수한 배경을 참가자들 증언을 통해서 설명했는데요. 참가자들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로 꼽은 것이 대체로 폭염, 위생, 보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야영장을 떠나서 서울에 있는 호텔로 옮겨간 영국 대표단의 이루는 BBC 서울 특파원에게 문제가 폭염만이 아니라 시설과 음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참가자들은 BBC의 화장실을 보면 그 보건 위협으로까지 묘사를 했고요. 그 어린이들의 음식도 기준 미달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니에스는 그 새만금 잼버리 종료 이후에 세부적으로 그 다각적인 시각에서 외신을 소개했습니다. 이미 그 새만금 잼버리가 개최되기 수년 전부터 폭염 등에 대한 위험 요소가 경고됐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다라는 외신 보도를 소개했는데요. 네. 미국 매체 워싱턴 포스트는 8월 15일자 적신호를 무시하고 한국은 잼버리를 강행했다.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난 2016년부터 극한 기상이 예측돼서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이미 제기됐는데도 주최 측이 적극 대비에 나서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건 저희 열린 라디오에서 지난주에도 짚어봤던 내용이기도 하죠. 사전에 네. 경고가 분명히 나왔지만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렇죠. 머니에스 기사에서는 공금 횡령 의혹 관련 외신 보도까지 소개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몽드는 지난 10일 정치적 스캔들로 번진 스카우트 대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회 조직과 운영을 위해서 1,1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네. 궁금증이다라고 네. 꼬집었습니다. YTN 라디오는 해외 통신사 뉴스를 소개했는데요. 그 AFP 통신은 12일 서울발로 내보낸 기사에서 K-팝 콘서트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가 재앙이 된 행사를 수습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비상자금을 투입했지만 K-팝 팬들로부터 공공부문 직원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전했고요. 네. 그리고 K-팝 콘서트가 열린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잔디훼손 논란도 다뤘습니다. 네. 또 로이터 통신은 한국에서 열린 폭염, 비위생적 환경에 대한 문제 제기,
대피로 얼룩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K-팝 콘서트와 사과로 끝났다라고 보도했고요. 네. AP통신은 태풍이 수십 채의 집을 침수시키고 거리를 진흙탕 강으로 만든 지 하루 만에 K-팝 콘서트가 열렸다면서 콘서트는 잼버리를 제대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열렬한 노력 끝에 열렸다라고 상황을 알렸는데 당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마지막을 장식한 K-팝 콘서트 TV 중계가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유튜브 생중계가 동시 접속자 수가 최대 12만 명을 기록하는 등 그나마 마지막은 관심이 좀 뜨거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새만금을 떠나서 전국 각지로 이 대원들이 흩어졌잖아요. 네.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혼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최근 보도에 따르면요. 아무래도 이제 4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상계했다가 다시 이제 폐영식을 할 때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모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이동이라든가 또 이동 과정에서 몇몇 교통사고 문제도 좀 발생이 했었고요. 네. 아무튼 이번에 제대로 세계적인 행사를 치러내지 못한 데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 우리 언론에서도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책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부산 엑스포라든가 여러 국제대회들이 유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좀 만반의 준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다행히 내일처럼 발벗고 나선 우리 각계의 노고 덕분에 대회 마지막에는 수습이 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잼버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국제 행사나 대회를 진행할 때 반복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주제를 바꿔볼까요? 포털뉴스 재휴평가위원회죠. 재평위가 중단된 지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간 상황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네, 좀 우려스러운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포털뉴스 뉴 재휴평가위원회가 운영이 중단된 이후에 포털 제재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네. 음성적인 기사형 광고하고 함정 광고, 백버튼이라는 건데요. 이런 규정 위반 사례가 좀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디어오늘 7월 31일자 포털 재평이 멈추자 기사형 광고에 함정 광고까지 심각 기사에서 이를 다루었는데요. 미디어오늘이 포털 다음 검색 제휴 언론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7월 31일 기준 언론사 22곳이 재평위가 금지한 백버튼 광고를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버튼 광고가 어떤 거죠? 이른바 백버튼 광고는 기사를 본 다음에 언론사 사이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잖아요. 네. 근데 기사 화면 이전에 포털 검색 화면으로 다시 이동하는 대신에 광고 화면이 떠버리는 일종의 함정 광고의 일종입니다. 이용자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광고 단가가 다른 광고에 비해서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재평위는 2020년에 이렇게 뒤로 가기 버튼을 금지한 백버튼 광고 규제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재평위는 링크 클릭했을 때 미리 보기 영역에서 보여진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 기사 제목 또는 본문안의 기사와 무관한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삽입하는 경우, 그리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 히스토리를 조작해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경우를 금지 행위 유형으로 규정했습니다. 네. 근데 재평위 운영이 지난 5월 중단되면서 이런 백버튼 이 광고가 부활한 것으로 이제 나타났고요. 언론사 22곳 중 20곳은 화면 전면을 덮는 백버튼 광고가 떴고요. 2곳은 기사와 광고가 섞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백버튼 광고를 맞닥뜨리면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기사를 보고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기사를 보기 전 페이지가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광고 화면이 뜨는 백버튼 광고 원래는 금지됐었는데 재평위 활동을 중단한 이후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내용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기사형 광고 문제도 재발되고 있다던데요. 이건 어떤 건가요? 예, 미디어오늘에 따르면은 돈을 받고 대가로 기사를 쓰면서도 광고라는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이른바 이제 음성적인 기사로 위장한 광고인 기사형 광고 사업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기사인 줄 알고 이렇게 찬찬히 봤더니 결국 광고였던 그렇죠. 이런 건가요? 예. 네, 보도에서는 취재에 응한 한 언론 홍보 대행사 관계자가 재평위 운영이 중단되면서 과거 제휴를 맺은 언론사들이 대부분 다시 기사형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취재에서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포털 재평위원을 지낸 언론학자인 정미정 박사의 인터뷰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정미정 박사는 재평이 모델이 분명히 한계는 있지만 그 재평이가 기사형 광고나 뭐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 최소한의 제재를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재평이가 이것을 장기적으로 개선할 문제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일이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결국 누군가는 돈을 벌고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고 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지적했습니다. 네. 무분별한 이 광고를 제재할 장치가 재평이를 대신할 어떤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해답은 우리 언론사가 자정하는 거죠. 그런 광고나 그렇죠. 기사를 게재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인데 자정이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평가하신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이번 주에는 매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방송하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총 2주간입니다. 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어떤 코너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는 출연자들이 쟁쟁한 토론을 펼치기 전 일부에서 하루의 이슈를 모아서 들려주는 뉴스 인앤아웃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패널로 출연하는 아나운서가 그날의 이슈를 소개하면 진행자가 자신의 생각을 짧게 덧붙이는데요. 신율 진행자만의 식견이 돋보이며 프로그램의 성격을 결정짓는 흥미로운 코너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의 첫 코너죠. 뉴스 인앤아웃. 여기에서 비평할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지난 8월 11일 뉴스 인앤아웃에서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로 조직이나 주무부처의 책임론이 있는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 오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이호영 아나운서가 이대로라면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그러자 진행자가 이를 세밀하게 분석했는데요. 네. 진행자는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5년 8월 둘째 주에 서울에서의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41%, 새정치민주연합이 23%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2배 가까이 앞서고 있었음에도 총선 결과는 서울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35석, 새누리당이 12석을 가져가는 반전이 있었음을 짚었습니다. 네. 물론 당시에는 옥새파동 등 국민 민심을 잃게 만든 이슈가 있긴 했지만 그만큼 정치는 생물이기에 현재 상황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해 의미 있었습니다. 네, 진행자의 날카로운 분석이 뒤따랐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날은 어땠습니까? 또한 8월 7일 뉴스 인앤아웃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총기나 테이저건 등 물리력 행사의 정당행위, 정당방위를 적극 검토에 적용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이 범인 즉시 검거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진행자가 반박했습니다. 네. 신율 진행자는 한동훈 장관이 의지를 피력해 형사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오더라도 민사는 법관이 판결하기 때문에 배상 판결이 안 나오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배상금이 나와 경찰직은 유지해도 집안이 망할 판이면 어떤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하겠느냐며 허위뿐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국민 알 권리를 지켰습니다. 네. 다만 8월 9일 뉴스 인앤아웃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간담회에 초등학생 어린이를 참석하게 한 것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한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 역시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본질은 살짝 피해간 부분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네. 진행자는 어린이들에게 반대쪽 입장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며 예컨대 원자력이나 석탄 발전을 반대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쓰지 말아야 할까라는 논의도 해봐야 한다고 지적해 의견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네. 다만 최근 NGO 단체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활동하는 아동 권리 옹호단이 만들어져 전국의 지방의회를 찾아가 아동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노키즈존 철폐나 스쿨존에서의 과속 차량 처벌 강화 등으로 행위가 아닌 대상자를 규제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주장이라
반대쪽 입장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내용입니다. 어린이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쪽 입장을 배우기까지 목소리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또한 국민의힘에서 아동학대로 고발하며 이번 문제를 정쟁으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쉬웠습니다. 네. 진행자의 진행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신일 진행자는 대체로 중립적인 자세를 지키며 공정한 진행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8월 8일 정면 인터뷰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총체적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게 돌리자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진행자는 잼버리를 새만금에서 치르자고 결정한 건 2015년 9월이었다며 그러면 박근혜 정권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고 그 이후로 역시 간척지에서 개최해 2015년 8월 8일에 끝난 일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열사병, 탈수, 피부 화상 등의 문제가 있었음을 박근혜 전 정부가 지켜본 상태에서 새만금으로 위치를 결정했음을 짚었습니다. 네. 이어 화장실과 샤워실은 현 정부 준비기관에서도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냐고 짚었는데요. 이에 송석준 의원이 공동조직위원장인 이상민 장관을 야당에서 탄핵 소추해서 그렇다고 하자 주무부처는 여가부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신율 진행자가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정부만 지적한 건 아닙니다. 네. 송석준 의원과의 인터뷰들이 바로 이어진 화요천막회 코너에서는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 태풍 상륙 소식에 잼버리 장소를 옮기는 건 이해를 하지만 전북 인근이 아닌 서울 등 수도권으로 옮기는 건 대통령 말에 따른 무리한 이동이라고 했는데요. 이때 진행자가 당시 전북 인근 초중고 강당 등을 예비로 지정해 두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는 계약한 곳도 있고 샤워실, 급식실 등의 시설 미비로 사용하기는 어려웠다고 짚으며 중간적인 입장에서 청취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유튜버에 브루노 마스를 검색하면요. 연관 검색어에 하이보이가 뜹니다. 뉴진스의 노래죠. 그래서 브루노 마스가 이 노래를 커버했다고 해서 눌러봤더니 한국어 발음이 너무 정확합니다. 알고 보니 AI 커버였습니다. 이 영상이 벌써 조회수 200만 회를 넘겼는데요. 그만큼 궁금한 사람이 많다는 거겠죠. 자, 이 이야기 음악평론가 김 작가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평론가님도 보셨죠? 이 영상? 예, 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뭔가, 이제는 진짜 현실과 비현실, 가상과 실제 구분이 점점 모호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우선 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부르니까 이게 AI인지 아니면 실제 그 브루노 마스가 부른 건지 구분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예. 근데 기억이 나는 게 몇 해 전 그 음악 프로그램에서 고인이 된 가수들의 목소리를 AI로 구현해서 새로운 곡으로 재탄생시킨 모습을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이 딥페이크 커버곡, AI 커버곡을 검색하면 꽤 많이 나와요. 굉장히 빠르게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 기술 자체가 그 예전에 그게 처음에 이제 김광석, 김명민 씨의 노래 이 목소리로 그 AI로 되살리는 게 방송에 나올 만큼 되게 이제 특수한 기술이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불과 이제 몇 년 만에 일반 사람들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을 만큼 기술 자체가 되게 대중화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네. 그런 것이 이제 그 AI라는 것이 이제 실생활에 들어가 있고 일상에 보급이 되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맞아요. 이거를 좀 전문가들만 하는 영역이 아닐까 싶었는데 기술 자체가 대중화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과정이 궁금해요. 이 제작 과정이. 저 같은 일반 사람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인가요? 지금은 별도의 이제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그걸 통해서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브루노 마스와 이제 뉴진스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브루노 마스의 모든 노래들을 그 AI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브루노 마스 목소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소리라는 것은 진동이자 주파수고, 주파수는 곧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데이터의 특성을 이제 추출을 하는 거죠. 네. 그 추출을 가지고, 그 하이보이를 말씀하셨는데, 하이보이를 그 필터에 걸어가지고, 그 뉴진스의 목소리를 브루노 마스 데이터로 변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뉴진스 목소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브루노 마스의 데이터로 변환이 되면서, 방금 말씀하신 딥페이크, 네. 그 커버곡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음악이기 때문에 뭔가 되게 신기하지만 네. 누구나 다 사진 보정 어플을 통해 가지고 네. 되게 쉽게 자기 얼굴을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놀이가 돼버렸는데, 놀이고 어떻게 보면은 SNS나 이런 데서는 되게 당연한 행위처럼 여겨질 정도로 누구나 이제 스마트폰처럼 보편화가 돼버렸는데, 네. 앞으로는 이런 이제 어플도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누구나 쉽게 이 딥페이크 커버곡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플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 이 노래에는 저작권이 있잖아요. 예. 이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당연히 이제 저작권에 걸리게 되죠. 현재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하이보이나 브루노 마스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해서 이거 저작권은 이제 뉴진스 측 저작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딥페이크 커버곡 말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게, 아예 곡의, 그러니까 그 특정한 작곡가의 목소리를 다 딥러닝 시키고, 그리고 가수의 목소리를 다 딥러닝 시켜서, 네.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 빅뱅의 목소리를 다 빅뱅의 목소리로 네. 학습시키고, 네. 그리고 GD가 만드는 노래들을 학습시켜서 빅뱅의 신곡인 것처럼 커버곡이 나온 게 있어요. 새롭게 작사, 작곡을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것도 만든 사람이 직접 불러갖고, 그거를 이제 목소리를 그런 식으로 빅뱅 목소리를 완전히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곡처럼 나온 게 있단 말이죠. 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빅뱅이 만든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죄 등록되어 있는 노래가 아니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저작권을 침해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딥페이크 커버곡 같은 경우에도, 원곡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를 하지만, 네. 그리고 브루노 마스의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브루노 마스가 직접 부른 게 아니니까. 네. 예, 그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를 변환한 거지. 목소리만 가져다 쓴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목소리를 가져다 쓴 거지. 근데 또 그게 실제 그러니까 녹음된 브루노 마스의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새롭게 창조를 해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우리가 흔히 이제 저작권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혹은 이제 그런 권리들을 얘기를 할 때, 네. 그 창작의 결과물로 인한 저작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이 담겨있는 그 초상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연주하거나 노래를 불렀던 실용권이 있는데, 네. 이 경우에는 어쨌든 실제로 부르거나 연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브루노 마스가 네. 그 실용권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음성권 혹은 이제 음성권이라고 하는 게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음성권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 녹음되지 않은 목소리까지 포함한 그 네. 목소리에 대한 권리는 이제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법의 사각지대, 아직 법이 다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서 네. 이러한 행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게 정확하겠죠. 네, 어떤 제도, 법이 마련되기도 전에 너무나 빠르게 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걸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가수 입장에서는 좀 입장이 나뉠 것도 같아요. 내 목소리를 어떻게 보면 허락 없이 복제해서 만든 거니 도둑맞은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런데 흥미로운 게 아예 구글이 이 합법적인 딥페이크 트랙을 만들 수 있도록 음반사와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예. 유니버셜 뮤직이라든지 뭐 워너 뮤직 같은 그 세계 메이저 레코드 회사들하고 이제 협상이 들어갔고, 그 아티스트들도 입장이 나눠요. 어떤 아티스트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쾌하는 아티스트들도 있고, 네. 혹은 이제 저작권을 5대5로 나눌 수 있다면은, 이것은 뭐 얼마든지 써도 좋다. 허용하겠다. 예. 그런 쪽도 있고, 아직은 제 입장이 나뉘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뭐 음악 쪽에 새로운 기술들이 도입이 될 때마다 네. 항상 있었던 이제 문제들이죠. 예전에 MP3가 등장했을 때도 그랬었고, MP3가 등장하면서 이제 음반 시장이 붕괴하고 그것이 음원 시장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이제 혼란들은 늘 따라왔었고, 네. 더 거슬러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음악 창작을 할 때 샘플링이라는 걸 되게 보편적으로 쓰지만, 이 1980년대에 샘플링 막 등장했을 때는 이 또한 되게 많은 이게 법과 도덕의 사이, 법과 도덕 그리고 창작의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제도화되는데 시간과 논쟁들이 있었고요. 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여태까지의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즉 기술은 빠르게 합법화시킬수록 기술을 제도에 빨리 제도에 끌어들일수록 좋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그런 이제 지금 협상 혹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AI 커버곡 이런 음원들을 새로운 수익 창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음악 시장이 열리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 작가 음악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